카드값 알림이 밤 11시에 울렸다고 합니다. 은퇴 선언하고 처음 맞은 평일 밤이었는데요. 월말이라 자동이체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날이었습니다. 배당금 통장은 분명히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잔액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하시더군요. 이거 내가 너무 쉽게 끝났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날 밤 그분은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배당금 300만 원. 숫자만 놓고 보면 꽤 든든해 보입니다. 직장 다닐 때 월급에서 이것저것 빠지고 손에 쥐던 돈이 이 정도였던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배당으로 월 300만 원만 나오면 은퇴 준비 끝이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50대 은퇴자분도 똑같이 믿으셨습니다. 이분은 제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셨고 55세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에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합쳐 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평균 300만 원 정도였고 숫자만 보면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택 대출도 없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독립했고 큰 지출만 조심하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나도 자유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평일 낮에 마트에 가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괜히 통장을 한 번 더 열어보게 되고요. 그런데 석 달, 6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돈이 딱 맞아서였습니다. 남는 것도 여유도 없다는 느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요. 여기서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과 비슷한 나이에 은퇴한 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배당금으로 월 300만 원 정도를 만들고 은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1년쯤 지나 어머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간병비, 병원비, 왕복 교통비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외에 추가로 100만 원 넘게 지출이 생겼고 그때부터 균형이 깨졌습니다.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난 겁니다. 결국 이분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일부 팔아 현금을 만들었고 그 다음 달부터 배당금이 줄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배당금 300만 원은 유지비이지 안전망은 아니라는 걸요. 두 번째 사례는 부부 은퇴자 이야기입니다. 맞벌이로 평생 일하다가 배당금 합쳐서 월 400만 원 정도를 만들고 은퇴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생활비는 300만 원 안쪽으로 잡았고 나머지는 여행이나 취미에 쓰자고 계획했죠. 문제는 물가였습니다. 장 보는 비용, 외식비, 보험료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체감이 안 됐는데 3년쯤 지나니 분명히 느껴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300만 원이 점점 빠듯해진 겁니다. 결국 여행은 줄이고 외식은 거의 끊고 생활을 점점 조여야 했습니다.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좀 더 씁쓸합니다. 50대 후반에 은퇴한 분인데 배당금 300만 원으로 생활하며 여유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리면서 배당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배당이 삭감되거나 지급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평균 300만 원이던 배당금이 어느 달은 200만 원, 어느 달은 2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수입이 흔들리니 그 불안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다시 단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했는데 다시 출근하는 기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이 세 가지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당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배당금 하나에 모든 걸 걸었다는 점입니다. 배당금 300만 원은 분명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끝냈다고 선언하기엔 너무 단일한 기준입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건강, 가족, 시장, 물가, 심리 상태까지요. 직장에 있을 땐 월급이 끊기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은퇴 후 배당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아예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시간이 지나 이렇게 말합니다. 배당금 300만 원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은 아니었다. 배당금이 생활비를 커버해준다는 건 큰 장점이지만 거기에 비상금, 현금 흐름의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안전망이 함께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겁니다. 조금 남아야 합니다. 조금 덜 써도 괜찮다는 선택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밤에 통장 열어보고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밤잠을 설쳤던 그 50대 은퇴자분은 결국 결정을 하나 내리셨습니다. 은퇴 선언을 철회한 게 아니라 은퇴의 정의를 바꾸셨습니다. 배당금 300만 원은 유지하되 일주일에 2, 3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생활비 목표를 조금 낮췄고 현금을 더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배당금이 더 소중해졌다고 합니다. 버텨야 하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돈이 됐다고요. 배당금 300만 원 분명 훌륭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은퇴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은퇴는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안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괜히 마음에 걸리신다면 그건 불안해서가 아니라 준비가 시작됐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배당금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동시에 불안을 키우는 걸까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은퇴 연구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과 현금 흐름의 지속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면 안정적이라고 느끼시죠. 그런데 학자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봅니다. 그 돈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대중적으로 풀어낸 책이 바로 은퇴의 정석 같은 은퇴 자산관리 서적들입니다. 공통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은퇴 후 수입은 하나일수록 위험하다. 또 하나 많이 언급되는 연구가 이른바 트리니티 연구로 불리는 은퇴 자산 인출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은 평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같은 수익률, 같은 배당 전략이라도 은퇴 초반 몇 년에 어떤 시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순서 위험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 은퇴 초반에 배당이 줄거나 시장이 흔들리면 그 충격이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배당을 쓰니까 괜찮다고요. 그런데 배당도 시장의 일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그 이후 여러 위기 국면에서 실제로 배당을 줄이거나 끄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배당 귀족이라고 불리던 기업들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투자 실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책 노후의 재발견에서는 은퇴자의 불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퇴 후 불안은 돈의 크기보다 통제감의 상실에서 온다. 직장에 있을 땐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를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회사가 대신 관리해줬죠. 하지만 은퇴 후 배당금은 다릅니다. 내가 직접 선택했고 내가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300만 원이라도 월급일 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돈을 더 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를 나누라는 겁니다. 배당금은 생활비의 바닥을 담당하게 하고 그 위에 완충 장치를 얹으라는 거죠. 예를 들면 현금성 자산, 단기 노동소득 혹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있어야 배당금이 줄어들어도 바로 공포로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이 평균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소엔 300만 원이면 충분한 달도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가족 행사, 집 수리 같은 건 한 번에 옵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덩어리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배당금은 덩어리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달 조금씩 고르게 들어옵니다. 이 간극을 메워주는 게 바로 여유 자산입니다.
결국 배당금 300만 원으로 은퇴 선언을 했던 분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하나로 모입니다. 숫자는 맞았는데 구조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퇴 관련 책들과 연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준비의 완성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불안이 올라올 때 버틸 수 있느냐라고요. 이 관점으로 보면 은퇴는 끝내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배당금은 그 관리에 아주 중요한 축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은퇴 준비가 끝나는 순간은 배당금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배당금이 흔들려도 마음이 덜 흔들릴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혹시 지금 배당금 숫자를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지셨다면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논문과 책이 말하는 아주 정상적인 은퇴자의 사고 과정에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부터가 진짜 은퇴 설계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통장 앱을 여는 순간부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은퇴하고 나면 돈은 줄어들기만 한다고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는 못 올라온다고들 하잖아요. 특히 은퇴 후 2년쯤 되면 진짜 공포가 옵니다.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조금씩 녹았고 연금은 아직 체감이 안 되고 주변에서는 병원비 이야기, 자식 이야기, 집값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이쯤 되면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는 질문이 밤마다 머리를 때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게도 은퇴 후 2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통장이 두꺼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택을 바꿨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선택이 뭐였는지, 왜 은퇴 후 삶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하신 분들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회사 다닐 땐 돈이 들어오니까 쓸 수 있었고 은퇴하면 안 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여행 줄이고 외식 줄이고 취미 접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줄이기만 하다 보면 삶 자체가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돈은 생각만큼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 새는 구멍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에 은퇴한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래 일했고 퇴직금도 적지 않았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불안해서 매달 가계부를 엑셀로 정리하며 하루하루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보니 생각보다 통장이 빨리 얇아졌습니다. 이유를 따져보니 의외였습니다. 생활비가 아니라 결정하지 못한 돈이 문제였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 펀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금리는 낮고 수수료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1년 차에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모든 자산을 한 번에 정리해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든 겁니다. 쓰지도 않는 보험은 정리하고 목적 없는 계좌는 닫고 생활비 통장과 장기 자산 통장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 해부터 통장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는 돈이 보이기 시작했고 2년 차에는 처음 은퇴했을 때보다 순자산이 늘어났습니다. 돈을 더 벌어서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가는지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사례는 60세의 공무원에서 퇴직한 이모 씨입니다. 이분은 은퇴 초반에 제일 무서웠던 게 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괜히 온라인 쇼핑을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됐다고 합니다. 이 씨가 바꾼 선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을 유지한 겁니다.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요일별로 할 일을 정했습니다. 월요일은 운동, 화요일은 도서관, 수요일은 동네 봉사, 목요일은 재무점검, 금요일은 아내와 외식. 이렇게 시간이 채워지자 소비가 줄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충동 소비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월 지출이 자연스럽게 내려갔고 남는 돈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씨는 아낀다는 느낌도 없었는데 2년 지나고 보니 통장 잔액이 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자산이 늘어난 이유는 투자 수익이 아니라 시간 관리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5세 자영업 은퇴자 최모 씨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가장 크게 한 선택이 집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평생 내 집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은퇴 후 유지비와 세금이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결국 규모를 줄여서 이사했고
남은 자금은 안전한 현금 흐름 중심으로 운용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집 팔면 망한다고 말렸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고정비가 크게 줄었고 매달 나가는 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덕분에 연금과 소액 수입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해졌고 자산을 깎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최 씨는 은퇴 후 자산이 늘었다기보다는 자산을 안 깎고 지킬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더 벌어서 통장이 두꺼워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자산이 늘어난 이유는 대부분 선택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고 시간을 관리하고 고정비를 낮춘 겁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은퇴 후 자산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자산 관리라고 하면 투자부터 떠올립니다. 주식, 부동산, 뭐가 오를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2년 차에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냐, 불안해지지 않는 구조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불안하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게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은퇴 후 통장이 두꺼워진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대신 삶을 정리했고 선택을 줄였고 불안을 관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가 통장이었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한 지 12년 차라서 불안하신 분이라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은퇴 후 자산은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자산을 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택만 바꿔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2년, 오히려 통장이 두꺼워진 이유는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선택들에 있었습니다. 앞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은퇴 후 자산이 늘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굴리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감으로만 이야기하면 그냥 미담처럼 들릴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 흐름을 뒷받침하는 연구와 책들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은퇴 이후에 돈이 줄지 않고 오히려 안정되거나 늘어나는 현상은 개인의 운이 아니라 꽤 일관된 패턴으로 설명됩니다. 먼저 소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소비를 억지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학과 행동과학 쪽 연구를 보면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앵거스 디턴과 데니얼 카너먼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소득 그 자체보다 통제감이 삶의 만족도와 소비 안정성에 훨씬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불안한 사람일수록 필요 없는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반대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비가 정돈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번째 사례처럼 시간을 구조화한 은퇴자에게서 충동 소비가 줄어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을 아낀 게 아니라 불안을 줄였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겁니다. 자산 구조를 단순화한 첫 번째 사례도 연구로 설명이 됩니다. 행동재무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부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좌가 많고 상품이 복잡할수록 사람은 결정을 미루고 결국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리처드 탈러의 책 넛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복잡한 선택 앞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자산이 흩어져 있을수록 관리 비용과 실수가 늘어나고 그게 장기적으로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구조는 실수를 줄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자산이 버티게 만듭니다. 은퇴 후 자산이 늘어났다는 표현 뒤에는 사실 자산을 덜 잃었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 선택을 바꾼 세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비는 은퇴 후 가장 큰 고정비이고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버드 공동주택연구센터의 보고서들을 보면 은퇴 이후 가계 파산 위험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과도한 주거비 부담입니다. 집값이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금 흐름에는 계속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스텔리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을 짚습니다. 자산이 꾸준히 유지되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유지 가능한 집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은퇴 후 집을 줄였던 최 씨 사례는 자산을 불린 선택이라기보다 자산을 보호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은퇴 후 현금 흐름에 대한 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에 집착하지만 은퇴 후에는 변동성이 훨씬 더 큰 위험입니다. 재무학 논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시퀀스 리스크 개념을 보면 은퇴 초반 몇 년의 잘못된 선택이 이후 수십 년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이 부분은 윌리엄 벤젠의 연구, 흔히 말하는 4% 룰 논문에서도 강조됩니다. 은퇴 초기에 자산을 크게 깎아 먹지 않는 구조를 만들면 이후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도 자산이 안정됩니다. 앞선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은퇴 초반 2년 동안 지키는 선택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책 행복의 조건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삶의 만족도가 안정된 사람일수록 장기적인 재무 결과도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은퇴 후 자산이 늘어난 사람들은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의 리듬, 불안 관리, 고정비 통제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결국 은퇴 후 2년 동안 통장이 두꺼워진 이유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더 잘 벌어서가 아니라 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투자 기법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고 그 행동은 불안과 통제감에서 갈립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막 은퇴해서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계시다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은퇴 후 자산을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수익률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실수할 확률을 낮추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선택들이고 연구와 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가 인생을 바꿔줄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캠핑카가 집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은퇴만 하면, 회사만 벗어나면 그동안 고생한 보상처럼 인생이 확 바뀔 거라고 믿었던 분들이라면 더더욱요. 제주 게스트하우스 바다, 여행객 느긋한 아침. 머릿속에서는 이미 성공한 노후 한 장면이 완성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캠핑카 한 대, 그것도 고물 스타렉스에서 하루를 버티는 삶이 됐다는 거죠. 이게 남 얘기 같으십니까? 막상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다들 비슷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 더 이상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문제는 그 해방감이 판단력을 흐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꿈이 갑자기 인생 계획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제주라는 공간은 은퇴자들에게 묘한 환상을 줍니다. 공기 좋고 바다 있고 사람들 친절하고 관광객은 늘 많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작은 숙소 하나만 해도 먹고 사는 건 되지 않을까? 손님이 끊길 리는 없지 않을까 하고요. 이 남자도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다니면서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제주에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큰돈 버는 게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방 몇 개 돌리면서 아내와 둘이 조용히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처음 1년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손님도 있었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재미도 있었고 무엇보다 나도 이제 사장이다 하라는 자존감이 컸다고 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비수기가 시작되자 예약이 뚝 끊겼고 유지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대출이자, 관리비, 세금, 수리비. 손님 한 명 없는 날에도 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을 합니다. 장사는 매출보다 비용이 무섭다는 걸 퇴직 후에야 체감한다는 겁니다. 월급 받을 때는 고정 수입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 자영업은 수입은 들쭉날쭉한데 비용은 아주 성실합니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나갑니다. 결국 이분은 버티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았고 카드로 운영비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착각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장사는 희망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숫자로 버텨야 하는데 은퇴자일수록 그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제주에서 카페를 연 6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커피 배우고 인테리어 예쁘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이 몰려 사진도 찍어주고 SNS에도 올라가면서 잘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자 주변에 비슷한 카페가 우르르 생겼고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문제는 이 부부가 월 생활비 전부를 카페 수익에 기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연금도 아직 나오지 않는 나이였고 다른 소득원은 없었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더 오래, 더 무리해서 일해야 했고 몸이 먼저 망가졌습니다. 장사를 접을 즈음엔 남은 게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은퇴 후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카드였다고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진 않았지만 전원주택을 짓고 소규모 민박을 겸하려던 분입니다. 계획은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평소엔 조용히 살다가 성수기에만 손님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박 허가, 지역 규제, 이웃 민원, 예상 못한 공사비 추가. 시작도 하기 전에 돈이 새어나갔고 결국 대출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노후를 위해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할 자산이 오히려 매달 불안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분이 가장 후회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은퇴 후 삶을 유지가 아니라 도전으로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제주라서 망한 게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라서, 카페라서, 민박이라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빠져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현금 흐름과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여지입니다. 은퇴 전에는 실패해도 다시 월급 받으며 복구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사업은 한 번만 잘 되면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캠핑카에서 사는 이 남자의 이야기가 더 무서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선택할 카드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은 어렵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결국 최소한의 주거라도 지키기 위해 캠핑카 생활을 선택했지만 이건 자유가 아니라 생존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준비 없는 자유는 가장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건 화려한 꿈이 아닙니다. 제주에서 살고 싶다면 살아도 됩니다. 다만 그 삶이 실패해도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연금, 배당, 임대, 최소 생활비를 커버하는 안정적인 돈줄이 먼저입니다. 그 위에 꿈을 얹어야지 꿈 위에 노후를 얹으면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그건 겁주려는 게 아니라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삶은 한 번의 큰 결단이 아니라 매달 숨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가 인생을 바꿔줄 줄 알았다는 말,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인생을 바꿉니다. 다만 더 나은 방향일지 더 불안한 방향일지는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꿈을 꾸고 계신 분이라면 적어도 캠핑카가 마지막 선택이 되지는 않도록 한 번 더 숫자를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앞선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선택이 반복될까? 왜 은퇴 후에만 유독 이런 실패가 커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개인의 판단 미스라기보다는 인간의 심리 구조와 깊이 연결돼 있다는 게 여러 연구와 책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지점입니다. 행동경제학 쪽에서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건데 사람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감정이 훨씬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이 쓴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됩니다. 은퇴 후 사업이 위험하다는 걸 머리로는 잘 알아도 이미 퇴직금과 시간을 들여 준비해온 사람은 멈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의 노력이 손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버티고 더 넣고 결국 더 크게 무너집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 사례도 정확히 이 흐름을 따라갑니다. 처음에 문제가 보였을 때 접었으면 손실은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질 것 같다고요. 이건 낙관이 아니라 심리적인 함정에 가깝습니다. 이미 쓴 돈과 시간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근거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다룬 연구들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은퇴자 수천 명을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은퇴 후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사업 성공이나 소득 증가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과 생활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은퇴 연구의 고전으로 불리는 더 New Retirement 같은 책에서도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안정에 훨씬 민감한 존재라는 거죠.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태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특히 은퇴자에게 이 스트레스는 더 치명적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스트레스가 있어도 출구가 있었습니다. 휴가도 있고 월급날도 있었고 퇴사라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사업 실패는 출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적자라도 은퇴 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사회학 쪽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냅니다.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직함도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사장이라는 역할은 자존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가 됩니다. 문제는 이 자존감이 숫자보다 앞설 때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도 접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삶 전체가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 가장 위험한 질문은 이겁니다. 뭘 하면 잘 될까가 아니라 이걸 실패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입니다. 논문과 책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안전한 은퇴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실패해도 생활이 유지되는 구조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금이든 배당이든 아주 소소한 현금 흐름이라도 기본 생활비를 덮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택이 모험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캠핑카에서 사는 그 남자의 이야기가 주는 진짜 교훈은 재주가 위험하다는 게 아닙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도전이 아니라 되돌아갈 수 없는 도전이라는 점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은퇴 후의 자유는 안정 위에 얹을 때만 자유로 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뀝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 중이시라면 혹은 이미 은퇴하셨다면 꿈을 접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먼저 숫자가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게 논문과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아침 5시 반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오늘도 문 10시간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걸요. 은퇴했을 때는 분명 이런 아침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출근 알람 없는 삶, 눈 뜨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 그런데 지금 제 하루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빠르게 시작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면서 찬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계산대 불을 켜고 담배 진열을 정리하고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부터 확인합니다. 이 순간마다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은퇴한 게 맞나?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은퇴는 했습니다. 명함은 내려놨고 회사 사람들과의 단체 채팅방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팍팍해졌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직장 다니다가 정년을 채우고 나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예상보다 조금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평일 낮에 마트 가고 아침에 느긋하게 산책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은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끝났습니다. 생활비를 적어본 적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 꼬박 들어오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 200만 원이 훌쩍 넘는 지출은 연금으로 감당이 안 됐습니다. 병원비, 보험료, 관리비, 경조사비.
하나하나 따지면 줄일 수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통장은 눈에 띄게 빨리 얇아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속도면 몇 년도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요.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이 편의점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습니다. 마트 계산원, 경비, 주차 관리. 막상 지원하려니 나이에서 걸렸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자주 가던 동네 편의점 점주가 그만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리금은 낮췄지만 대신 하루 12시간 이상 직접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라는 점 하나만 보고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출근이 시작됐습니다. 은퇴 후 인생 2막은 휴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웃에 사는 비슷한 또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편의점이 아니라 작은 분식집을 택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가게를 열었고 처음엔 손님도 꽤 있었습니다.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버텨주질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늘었고 결국 아내 혼자 가게를 지키게 됐습니다. 수익은 줄고 지출은 늘었습니다. 차라리 편의점이 나았을까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도 문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닫는 순간 수입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자영업의 현실은 이렇게 잔인합니다. 쉬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좀 다릅니다. 이분은 은퇴 전에 준비를 조금 했던 분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봤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소형 상가, 지분 투자와 주말 편의점 야간 근무를 병행했습니다. 처음부터 풀타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버티는 범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주 34일만 일합니다. 수입은 크지 않지만 생활비와 맞춰 놓으니 불안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퇴 후 일은 얼마 벌까보다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가장 힘들다고 말한 건 돈보다 시간이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명절도 비 오는 날도 아플 때도 문은 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쓰면 수익이 줄어듭니다. 결국 본인이 나옵니다. 손님이 몰리는 밤 시간엔 서서 몇 시간씩 계산을 봅니다. 그 와중에 드는 생각은 단순합니다. 내가 왜 은퇴를 그렇게 쉽게 생각했을까? 은퇴 준비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모았다는 막연한 자신감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구조에 들어서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는 나이든 초보자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경비, 주차관리, 택배 상하차 같은 선택지로 몰립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라기보다 구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진짜 막막했을 겁니다. 이 말이 참 씁쓸합니다. 다행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피로와 체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노동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선택권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불안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직 은퇴 전이라면 제발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활비를 적어 보시고 지금 기준이 아니라 은퇴 후 기준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은퇴 후 일을 생각하신다면 수익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그 일은 오래 못 갑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지금 하는 일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돈보다 체력, 그리고 마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 서 있는 60대 사장님의 뒷모습은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났는데
삶은 여전히 계산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은퇴 준비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조금 떨어져서 보면 이 편의점 사장님의 선택은 개인의 용기나 실패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와 책들이 같은 경고를 반복해 왔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소득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의 전환이라는 점 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이 참여한 은퇴 연구들을 보면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산이 줄어드는 시점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산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불안 상태에 빠집니다. 이 불안은 소비를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이거라도 해야 한다는 선택으로 몰아갑니다. 편의점 사장님의 결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퇴 후 30년이라는 책에서는 은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퇴는 소득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이 바뀌는 시간이라고요. 월급이라는 자동 시스템이 사라지고 스스로 돈을 만들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변화는 자유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사업가가 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편의점, 음식점, 소형 자영업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심리학 연구도 이 현상을 뒷받침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은퇴 관련 논문들을 보면 은퇴 후 우울과 불안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역할 상실과 통제감의 붕괴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함, 역할, 월급 날짜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 그 리듬이 사라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편의점 같은 일은 돈보다도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감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택됩니다. 문제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시간, 체력, 인간관계까지 모두 갈아 넣어야 유지되는 구조니까요. 라이프 사이클 가설로 알려진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에서도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은 쉽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초기에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 공포가 바로 성급한 선택을 부릅니다. 준비 없는 창업, 무리한 자영업, 과도한 노동. 편의점 사장님의 하루 12시간 노동도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이거 말고는 길이 없었을까? 많은 책과 연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길은 은퇴 전에만 열려 있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노후를 설계하는 5가지 질문에서는 은퇴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질문으로 이것을 꼽습니다. 은퇴 후 나는 돈을 벌고 싶은가? 아니면 돈이 나오게 만들고 싶은가?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은퇴 후 대부분은 벌어야 하는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편의점 사장님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 일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일은 옵션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일은 생존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 수단은 대개 가장 힘든 형태로 나타납니다. 긴 시간, 낮은 마진, 높은 책임. 자영업의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모으느냐 보다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느냐에 있습니다.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도 결국 이겁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작은 현금 흐름, 체력을 소모하지 않는 일, 그리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선택권. 이것이 없는 은퇴는 언제든 편의점 불빛 아래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의 고백은 그래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정말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퇴직만 준비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이거 말고는 길이 없었습니다. 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치면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일을 못하게 되면 이 생활이 유지될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내가 과연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뒤에 나는 어떤 얼굴로 거울을 보게 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기엔 너무 늦고 이제부터 준비하면 충분하다고 말하기엔 애매하게 불안한 지점에 딱 서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될까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도 있고 어느 정도 모아둔 돈도 있고 아직 회사도 다니니까 노후 걱정은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공통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 왜 미리 이걸 안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한 가지는 거창한 투자 비법도 아니고 누군가만 아는 정보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앞으로 쓸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숫자로, 기대가 아니라 현실로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50대 초반까지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집도 이미 마련해 두셨고 주변에서 보기엔 안정적인 삶이었죠. 그런데 퇴직을 3년 앞두고 건강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모든 게 급변했습니다. 그제야 노후 생활비를 따져보셨는데 막연히 한 달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금액과 실제로 나가는 돈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보험료, 관리비, 부모님 병원비, 자녀 지원까지 합치고 나니 예상보다 훨씬 큰 돈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불안이 커졌고 결국 무리한 투자로 한 번 더 승부를 보려다 자산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돈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미리 계산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고요. 두 번째 사례는 맞벌이로 열심히 살아오신 부부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느끼던 시점에 은퇴 후 삶을 상상하며 전원생활을 꿈꾸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인생 한 번뿐인데 즐기며 살라고 부추겼죠. 그런데 막상 내려가서 살아보니 생활비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동차 유지비가 늘고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큰일이 되고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와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이었지만 이미 자산 구조를 바꿔버린 뒤였습니다.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이 소모됐습니다. 이 부부가 가장 후회한 건 내려가기 전 단 한 번도 실제 노후 지출을 시뮬레이션해 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저 괜찮을 거라는 감정에 기대 결정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직 50대 후반, 은퇴를 2년 정도 남겨둔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앞선 사례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라도 지금 당장 현실을 보자고 마음먹으셨습니다. 월별 카드 사용 내역부터 지난 몇 년간의 고정 지출,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비용까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너무 적나라해서 보기 싫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했고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소비 수준을 미리 체험해봤고 무엇보다 자산을 어떻게 나눠야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지 감을 잡게 됐습니다. 이분은 아직 은퇴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만큼은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래가 완벽히 보장돼서가 아니라 적어도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결정적 한 가지는 돈을 더 버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속도로 돈을 쓰며 살아가게 될지를 지금 확인하는 일입니다. 50대는 이걸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에 가깝습니다. 아직 소득이 있고 아직 선택지를 바꿀 수 있고 아직 실수해도 회복할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60대가 됐을 때 선택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때는 계산이 아니라 후회가 앞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연금이나 투자, 상품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진짜 출발점은 훨씬 현실적인 데 있습니다. 지금의 생활비가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안의 크기는 어디까지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피하면 피할수록 노후는 더 공포스러운 얼굴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지금 마주하면 불안은 줄어들고 선택은 늘어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라서 가능한 준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은 희망적인 상상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한 현실 점검이어야 합니다. 오늘 통장을 열어보고 카드 내역을 보고 앞으로의 나에게 솔직해지는 것. 이 한 가지가 50대 이후의 삶을 비참한 노후로 갈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노후로 갈지 갈라놓는 진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50대가 생각은 했는데 계산은 안 했다는 같은 후회를 남길까요? 이건 개인의 게으름 문제라기보다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낙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 카너먼이 쓴 생각에 관한 생각을 보면 사람은 미래의 자신을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유연할 거라고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나는 지금보다 덜 아프고 덜 불안하고 돈도 서마후 해결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느껴질 불편함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노후 준비에서 이 낙관 편향이 가장 위험하게 작동하는 지점이 바로 생활비입니다. 투자 수익률이나 연금 수령액은 열심히 찾아보면서도 정작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며 살아갈지는 흐릿하게 놔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은퇴 연구로 유명한 라이프 사이클 가설을 보면 사람은 생애 전체에 걸쳐 소비를 평탄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에도 소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일은 안 하는데 지출은 생각보다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특히 의료비, 주거 유지비, 인간관계 비용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책이나 여러 은퇴 관련 서적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큰 한 방의 실패보다 매달 조금씩 새는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0대 때는 이 조금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월급이라는 댐이 있어서 어디서 새는지 체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은퇴라는 순간 댐이 사라지고 나면 그동안 무심코 흘려보낸 소비 습관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공포를 처음 경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산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안정장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대 노아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통제감을 꼽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불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이 낮은 집단을 보면 자산 규모보다 지출 구조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를 쓰고 어디까지 줄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위험해지는지를 이미 머릿속에 그려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50대에 꼭 해야 할 이 한 가지는 단순한 가계부 작성이 아닙니다. 내 삶을 데이터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낮추면 선택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반대로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터졌을 때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시뮬레이션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은 솔직히 기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과 논문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이 불편함을 통과한 사람과 피한 사람의 노후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너무 절약하며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리 계산한 사람일수록 써도 되는 돈과 쓰면 안 되는 돈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그 경계가 있어야 여행도, 취미도, 인간관계도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계산 없는 낙관은 결국 불안을 키우고 계산된 현실 인식은 오히려 자유를 줍니다. 결국 50대 노후 준비의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미래를 막연히 믿느냐 아니면 조금 냉정하게 들여다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50대의 소비 습관과 선택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이 위로로 끝나지 않으려면 오늘은 반드시 현실을 숫자로 한번 마주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선입니다.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고 합니다. 숫자가 틀린 줄 알았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30년 넘게 돈을 다뤘던 사람,
지점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거든요. 매달 수억씩 오가는 계좌를 보며 살았고 직원들 노후 상담도 수도 없이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통장 앞에서는 숨이 막혔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믿어왔던 숫자가 퇴직을 코앞에 둔 순간 갑자기 너무 작아 보였던 겁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다녀서 잠이 안 왔다고 합니다. 그날이 바로 은퇴가 현실이 된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흔해서 무섭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살아오거든요. 월급이 높았으니 괜찮겠지. 퇴직금도 꽤 되니 버티겠지. 연금도 있으니 큰 문제는 없겠지. 특히 금융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남의 자산은 냉정하게 분석하면서도 내 노후만큼은 막연한 낙관으로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강남은행 지점장도 그랬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자신이 준비된 은퇴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이 지점장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명예퇴직을 앞두고 자산을 정리해보니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개인연금, 주택 한 채. 겉으로 보면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죠. 문제는 흐름이었습니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 매달 빠져나갈 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부모 병원비, 자녀 결혼 지원 약속, 생활비. 그동안은 월급으로 자연스럽게 덮이던 지출들이 한꺼번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를 따져봤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이 얼마나 오래 버텨주느냐가 노후의 진짜 실력이라는 걸요. 두 번째 사례는 그의 선배 이야기입니다. 역시 강남에서 근무했던 전직 임원인데 퇴직 후 2년쯤 지나 갑자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심심해서 나왔다고 했지만 술자리에서 털어놓은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자녀에게 도와준 돈이 예상보다 컸고 집값은 올랐지만 팔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다시 채울 방법이 없다는 공포가 매일 밤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장 후회했던 건 조금 더 일찍 현실적인 숫자를 마주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은퇴 직전까지도 설마 내가라는 생각으로 계산을 미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지점장이 상담해줬던 고객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 사장 출신이었는데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어온 사람이라 은퇴도 문제없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5년 사업하던 감각으로 쓰던 생활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줄이지 못한 겁니다. 결국 자산을 하나씩 정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이 지점장은 그 모습을 보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함정으로 가고 있다는 걸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노후를 총액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얼마를 모았느냐에만 집중했고 그 돈이 어떤 속도로 줄어드는지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사실 간단합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그 차이를 몇 년 동안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질문을 많은 분들이 피합니다. 무서우니까요. 숫자를 보는 순간 지금까지의 선택이 모두 평가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강남은행 지점장이 밤잠을 설친 이유도 결국 그거였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였습니다. 이 상태로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대답을 못했던 겁니다. 은퇴는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퇴직 서류에 도장 찍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살 뿐입니다. 은퇴 준비든 은퇴 후 삶이든 결국 중요한 건 화려한 숫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통장을 열어도 심장이 덜 뛰는 상태, 그게 진짜 준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이 바로 그 숫자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 열어보는 통장이 무섭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아직 고칠 시간이 남아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강남은행 지점장의 불안은 개인 성격이나 준비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건 꽤 많은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은퇴라는 전환기의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은퇴를 앞두면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먼저 통제력을 잃는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짚은 책이 윌리엄 번스타인의 은퇴 관련 저서들입니다. 그는 은퇴를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확률의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보다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학술 연구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은퇴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트리니티 스터디 이후 후속 논문들을 보면 은퇴자의 불안은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과 훨씬 더 강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산이 많아도 매달 얼마를 써도 되는지 감이 안 잡히면 불안은 커지고 반대로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지출과 수입의 구조가 단순하면 심리적 안정감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강남은행 지점장이 통장을 보고 잠을 설친 이유도 딱 여기입니다.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 돈이 어떤 리듬으로 사라질지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행동 경제학 쪽입니다. 데니얼 카너먼과 리처드 탈러가 이야기한 손실 회피 성향이 은퇴 시점에서 극단적으로 작동합니다. 일할 때는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있어서 손실을 손실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같은 지출도 되돌릴 수 없는 손실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통장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실제 금액 이상으로 공포가 커집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설계에 가깝습니다. 책 은퇴혁명이나 How Much is Enough? 같은 은퇴 심리 관련 서적을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금융 설계가 아니라 마음의 적응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 계산은 하지만 은퇴 후 삶의 리듬을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월급 없이 한 달을 살아본 경험,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을 결정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은퇴가 시작되면 작은 변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논문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수익률이 아니라 예상과 현실의 차이가 작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대를 낮게 잡은 사람일수록 실제 삶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더 컸습니다. 반대로 은퇴 전 삶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빠르게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강남은행 지점장 선배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것도 돈이 완전히 바닥나서가 아니라 심리적 임계점을 먼저 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나옵니다. 은퇴 준비는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책과 연구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노후 자금의 정답은 얼마가 아니라 내가 이 숫자를 믿고 잠들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은퇴 직전 몇 년은 일부러 수입을 줄여 살아보라고 조언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경험이 은퇴 후 공포를 크게 줄여준다는 겁니다. 결국 강남은행 지점장이 통장을 보며 밤잠을 설친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너무 늦게 찾아온 정직한 경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과 책들이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도 같습니다. 은퇴의 공포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미리 연습하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공포를 언제 마주하느냐입니다. 퇴직 전이냐,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서냐. 그 차이가 노후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날이 있었잖아요. 날짜는 달라도 어쨌든 이번 달도 들어오겠지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은퇴하는 순간 그 확신이 사라집니다. 대신 생기는 건 이런 생각이죠. 이번 달은 괜찮은데 다음 달은? 내년은? 그리고 제일 무서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 돈 언제까지 버틸까? 오늘 이야기할 이 은퇴자도 딱 그랬습니다. 평생 직장 다니다가 정년 퇴직했고 퇴직금이랑 이것저것 모아둔 돈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도 준비는 된 편 아니야? 라는 말 들을 정도였죠. 그런데 은퇴하고 첫 해가 지나자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기만 하고 다시 채워지는 날은 없었거든요. 숫자가 조금씩 깎여 나가는 걸 매달 직접 보는 건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무너뜨립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분이 가장 두려웠던 건 큰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나 자식 결혼자금 같은 큰 돈도 걱정이었지만 진짜 무서운 건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였습니다. 카드값, 관리비, 보험료, 식비. 하나하나 보면 크지 않은데 합치면 매달 몇백은 그냥 사라집니다. 아무 일 없어도 돈은 나가는구나라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체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붙잡고 고민했던 게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농지연금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농지는 시골에 있는 땅이었고 직접 농사 지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언젠가 팔아서 노후 자금에 보태야지 정도로만 생각하던 자산이었죠. 그런데 알아보니 이 땅 하나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분은 농지 한 필지로 매달 600만 원 안팎을 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대박이 아니라 고정이었다는 겁니다. 주식처럼 오르내리지 않고 임대처럼 세입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은퇴자가 가장 원하던 그림이었죠. 첫 번째 사례는 이분 이야기입니다. 수도권 외곽에 있던 농지였고 시세로 보면 아주 비싼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은 시세만 보는 게 아니라 면적, 위치, 연령,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해서 설계합니다. 이분은 일시금 욕심을 버리고 종신형에 가까운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많이 받고 빨리 받자보다 적어도 죽을 때까지 끊기지 않게를 선택한 거죠. 그 결과 매달 600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분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다르다. 통장을 열 때마다 줄어드는 숫자가 아니라 채워지는 숫자를 보는 게 이렇게 큰 차이일 줄 몰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부 은퇴자입니다. 이 부부는 처음에 농지연금을 망설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식한테 남길 게 없어질까 봐였습니다. 이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농지를 그냥 보유하면 현금 흐름은 0이고 관리만 신경 써야 합니다. 나중에 팔아서 자식에게 남길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부부는 매달 생활비를 다른 자산에서 꺼내 써야 합니다. 반대로 농지연금을 활용하면 그 땅은 담보로 묶이지만 그 대신 매달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 부부는 연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따로 모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에게 남길 돈이 줄어들까 봐 망설였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노후를 만들어줬습니다. 5년이 지나 보니 자식에게 가장 큰 부담을 안 준 선택이 바로 그 농지연금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농지연금을 너무 늦게 알아서 후회한 케이스입니다. 농지를 팔아서 이미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써버린 뒤였거든요. 그래도 남아있던 작은 농지로 연금을 설계했습니다. 금액은 월 600까지는 안 됐지만 그분이 말하길 이 돈이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생활비를 쓰면 통장이 줄어드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 연금이 그 속도를 확실히 늦춰줍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노후의 공포를 관리 가능한 불안으로 낮춰줬다고 표현하더군요. 이 세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노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공포,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불안을 줄여줍니다. 은퇴 후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자산 총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는 말,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실감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숫자를 크게 봅니다. 얼마 모았나? 몇 억인가? 그런데 은퇴 후 삶은 숫자를 잘게 쪼개서 봐야 합니다. 이번 달 얼마 들어오나? 다음 달도 같을까? 내가 아파도 이 돈은 계속 들어올까? 농지연금은 이 질문에 비교적 명확한 답을 줍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은 들어온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맞는 선택은 아닙니다. 농지가 있어야 하고 제도 이해도 필요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은퇴 후 통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잔고가 적은 게 아니라 들어오는 줄이 끊기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농지 한 필지로 월 600을 받는 이 은퇴자가 5년 뒤에 느낀 변화는 돈의 크기보다도 그 끊기지 않는 흐름이 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 통장은 앞으로 줄어들기만 할 구조인가? 아니면 작더라도 다시 채워지는 구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노후의 공포를 견디는 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 농지연금 선택이 단순한 제도 활용이 아니라 인간 심리에 꽤 정확히 맞아떨어진 선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건 자산 규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건 개인 느낌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경제학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온 개념 중에 생애주기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젊을 때는 벌고 중년에는 모으고 노년에는 쓴다는 흐름이죠. 이 이론을 처음 체계화한 학자들이 쓴 연구를 보면 노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자산의 총합보다 안정적인 소비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쉽게 말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이번 달도 다음 달도 같은 수준으로 쓸 수 있느냐가 사람을 덜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낸 책이 바로 더 리타이어먼트 인컴 퍼즐입니다. 이 책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은퇴자는 투자 수익률보다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다음 달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면 불안해지고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반대로 금액이 조금 적더라도 확실히 들어온다는 신호가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농지연금이 주는 효과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의 행동경제학 연구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돈을 하나의 통장으로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용도를 나눠 관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걸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부르죠. 은퇴자에게 연금 형태의 소득은 써도 되는 돈으로 인식됩니다. 반면 목돈 자산은 깨면 안 되는 돈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어도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쓰는데 죄책감이 적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자산통장에서 소득통장으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쪽 연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기의 불안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미래 지출이 꼽힙니다. 병원비, 생활비, 물가 상승 같은 변수들 앞에서 사람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그 결과 필요한 소비까지 줄이면서 삶이 위축됩니다. 반면 정기소득이 있는 은퇴자는 지출을 조절하되 삶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가 몇 년 지나면 건강과 인간관계까지 갈라놓습니다. 이 맥락에서 농지연금 사례를 다시 보면 왜 5년 뒤에 돈보다 마음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로 더 벌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통장을 안 보게 만듭니다. 반대로 농지연금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매달 통장을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직은 괜찮다는 신호를 줍니다. 은퇴 설계를 다룬 또 다른 고전적인 책인 더 포 필러즈 오브 리타이어먼트 플랜즈에서는 노후 소득의 기둥을 나눠 설명합니다. 공적연금, 개인연금, 자산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금융 자산의 소득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기둥을 놓칩니다. 집, 땅, 건물은 있지만 소득으로 바꾸지 못한 채 보유만 하다가 노후를 힘들게 보내는 경우죠. 농지연금은 이 마지막 기둥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논문과 책들도 공통적으로 경고합니다. 이런 연금형 상품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고 상속 관점에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은퇴 후 삶의 공포를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 현금 흐름의 공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농지연금은 꽤 학문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 자산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늙어갈수록 불안이 줄어드는 구조인가. 농지 한 필지로
월 600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부의 과시가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수십 년간 반복해서 말해온 결론과 실제 은퇴자들의 체감이 이 지점에서 정확히 만납니다. 은퇴 후 삶에서 돈은 많을수록 좋지만 흐르지 않는 돈은 생각보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말입니다.